오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은 아마 일요일이 유력하지 않냐 이런 전망을 하시더군요. 그럴 것도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했는데 3차 오늘까지 안 나오면 체포영장 집행하지요. 그런데 영장 집행해서 잡혀오는 것보다 오늘은 일단 나오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경호처장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오늘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또 들어왔으니까 쉽게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조사하다가 바로 구속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보지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은 아닐 것도 같고요.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네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백주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찹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윤석열이 도대체 얼마나 거짓말을 그동안에 해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역시 김건희였구나 하는 사실들, 그런 거를 다 미루어 보면 너 그래서 그랬구나, 돌아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검찰에서 나온 걸 보면 일단 적어도 4차례 이상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고 또 캠프 인사 꾸리는데도 뭐 이 사람 쓰면 어떠냐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명태균이 어제 꿈을 꿨는데 뭐 남쪽으로 갈 일이 있어요. 그거 뭐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개입하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또 뭐 충성하고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드러나는 거 보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말문이 막혔는데요. 뭐 심지어는 그 인터뷰 답변까지도 또 봐달라고 하는 그런, 도대체 명태균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의지를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드러나는 진실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난장판을 쳐놨으니까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구나. 그리고 본인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단 말이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믿었구나. 그러니까 두려웠구나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됐고요. 또 그 구속되기 전에 되고 나서 황금폰이랑 다 민주당이나 언론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진짜 겁을 먹었구나. 그 안에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게 두려웠고 이것 때문에 계엄했겠구나. 예.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진작에 알아버렸어요. 예. 예. 왜 계엄을 저 미친 짓을 했는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그동안에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명태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여론조사 부탁한 적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명태균과 직접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까지 검찰이 확보를 했어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조사를 막 하는데 몇몇 조사는 그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걸로 나오니까 이놈들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 김종욱 원장님, 이놈은 원래부터 이놈이 입에 붙어 있는 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입도 겁니다만 저는 이건 이제 맛배기라고 생각합니다. 맛배기. 예.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소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말씀하셨던 소위 돈을 안 내고 한 여론조사 부분일 것 같고 나머지는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지금 뒤에 나올 내용들, 그 뉴스타파 기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거의 보수 진영 초토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는 단독으로 기사를 쓸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윤석열, 김건희부터 시작을 해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나오면 밝혀지면 되는 문제입니다만
그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날 저희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유영 의원이 만났을 때 윤석열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냐? 첫 번째 이유가 야당의 명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미 이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네. 파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까지는 순간 일단 본인이 내란 일으키기 전이라도 이 내용으로 탄핵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본인이 준비해왔던 탄핵을 결행하려고 했었는데 김영현 의원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얘기했었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내란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내용들이었고 살되 아주 장기적으로 장기 집권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권력욕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고 아마 앞으로 소위 명태균 조사 수사 내용 그다음에 뉴스타파 기사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저쪽 진영과 윤건희는 도망갈 구멍이 아예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이는 또 캠프 본부장급 인사까지 직접 하고 뭐 이 사람 시키면 어떠냐 그러니까 뭐 그대로 되는 것도 다 드러났고요. 심지어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포착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혹시 남쪽 가실 일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캄보디아 간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안 좋은데요. 왜요? 뭐 걱정이 돼서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 이런 것은 사실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일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 김건희도 점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점쟁이가 저 점쟁이한테 더 의존을 했나 싶고 아무튼지 모든 것에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데 지금 보면 명태균이 단순한 잡범이 아니라 뭐 킹메이커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박영식 에디터님. 네, 이거는 그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은 뭐 주술적 의미라든지 뭐 무속적 의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한테만 저렇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정치 전략이라든지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명태균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정치 행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을 그동안 쌓아왔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멘탈이 의탁되어 있다라면 명태균에게 김건희가 저렇게 멘탈을 의존할 정도라면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로 명태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즉 이제 원팀인 것이죠, 이 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정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후원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 있어서 명태균에게 조언을 받고 실제 그 인물이 임명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 명태균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명태균을 손절하고 이 두 사람이 실제 뭐 섭섭함, 서운함 내지는 이제 그런 측면의 감정을 줬을 때 명태균이 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할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기사들 언론 보도를 낼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황금폰이나 PC를 통해서 상징적인 장면들을 좀 캡처를 해놓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뭐 무섭기도 하고, 실제 저런 내용들을 이미 명태균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 확신을 명태균 스스로 갖게 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철없는 오빠 카톡에서 예. 돌이켜보면 지가 뭘 알아. 선생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입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주선 변호사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뭐 때문에 계엄을 발동한 것 같습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갖가지 본인의 행적과 비리가 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이
국정농단 수준의 모의를 쭉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명태균의 이제 핸드폰, 휴대전화에 다 저장이 돼 있을 것이어서 그래서 작년 생각해 보면은요. 그 박근혜 시절의 선임 행정관을 다시 채용을 하고 예. 그리고 탄핵 사건의 변호인을 다시 채용을 하면서 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일단은 비상계엄도 오랫동안 준비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후의 시나리오도 다 준비를 하면서 시기를 모색한 것 같고 거기에 핵심적으로는 이런 명태균과의 관계가 드러났을 때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국은 결행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마누라의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명태균이 핸드폰 깐다고 그러고 그거 민주당이 줘버리겠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 특검법 재의결하는데 국민의힘도 약간 요상하게 돌아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명태균 이게 터졌을 때 윤석열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지가 만들어 놓고 지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게 나라냐? 아니,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그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요. 네가 인간이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고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그 명태균하고 주고받은 김건희와 대화 속에서 이 이권과 연결도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후원회장 추천하면서 그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니들은 다 이권하고 연결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후원회장은 이권과 연결 안 돼 있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 그렇게 물어봐? 라는 참 황당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 살려고 소위 이 불법 개헌과 내란을 저지른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령관들이 구속돼서 지금 후회 눈물을 흘린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왜냐? 윤석열이 계속 전화하고 닥달하면서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 총 쏴서 들어가, 막 이렇게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가 이용만 당했구나. 이제 와서 후회 눈물을 흘려본들 아무 소용 없지만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탄하지 말아라. 경호처 직원들도 흔들리면 안 된다. 너네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살자고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본인이 외려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으니 정말 적반하장도 예. 뭐 이런 세계 탑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나라라는 말이. 본인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2년만 하세요.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유가 뭐냐? 당신은 2년 이상 할 수가 없어. 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 명태균이 얘기입니다. 영하네. 네, 2년만 해라. 2년 하라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윤석열은 2년 이상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땐 이게 나라냐 2년 이상을 했으니까 저는 뭐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애초에 시작을 시키지 말았어야지라는 게 맞는 말인 거고요. 또 하나는 탄핵 카드는 명태균 게이트가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땐 품에 가지고 있었던 칼이에요. 왜냐하면 2020년도도 검찰총장 당시에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만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뭐 상황만 되면 내가 계엄하면 되지. 그때 김종필 중령 때 했어.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부장 검사 정도가 예. 되겠죠. 그 다음에 2022년 초반 소위 선거 캠프 과정에서 촛불 집회 등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 뭐 계엄을 해서 확 예를 들면 정리하면 그만이지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의 두뇌 속에는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뭔가 논란을 벌이게 되면 그냥 계엄이라고 하는 자기 카드를 써가지고 싹 밀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꾸준히 준비해 왔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촉발점이 땅 터지니까 안 되겠다. 좀 땡기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자는 이리 하건 저리 하건 국가를 통치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와 관련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면 저 내란이라는 카드를 쓸 자였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작사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다 드러날 겁니다. 예, 한 예. 가지만 짚어보고 이제 체포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지요. 자, 백주선 변호사님. 네. 만약에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이렇게 여론조사 4번 정도 보고받고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는 예. 그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시효는 좀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단 대통령 된 대통령이 다음에는 한 시효가 시기 때문에 중단이 시효가 이제 되니까. 중단되고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소치를 못 받고 나머지 죄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명태균은 사실 명태균 처음에 기소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뺐거든요. 그 윤석열, 김건희라는 내용을 다 뺐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이고 그런 걸로 보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런 부분에 정책 대한 위반 책임을 부분에 물을 수 대해 있는 거죠.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김일웅님이요. 윤석열과 국힘당의 대선 후보 때부터 불법적인 짓을 하였다는 카톡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국힘당도 대선 정당 보조금 다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국힘당에게 한 대로 돌려줘야 될 때라고 보는데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네.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그 무효가 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보통은 후보자가 쓴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후보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실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 보전받은 돈을 이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이런 생각됩니다.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인데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식 에디터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윤석열 드러날 죄는 명태균한테 공짜로 여론조사 받은 거 이런 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될 겁니다. 조족 지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란죄 혐의가 뭐 현행범이니까요. 내란죄를 국민들이 영상으로 받고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방금 앵커님이 질문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그럼 책임이 없느냐. 이제 이런 후보를 옹립해서 선거에 내보냈고 실제 그때 캠프가 꾸려질 당시에도 대선 경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일일이 따져보면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명태균 게이트 자체는 윤석열과 김건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라든지 그때 당시 지도부 모두가 공동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당원 명부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발송용으로 당원 명부가 쓰일 수 있는데 비공표 조사 대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윤석열이 그걸 사전에 인지했고 그것을 누구한테 받았고 당원 명부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책임 소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뭐 비공표 여론조사였으니까 뭐 돈 안 냈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는요. 뉴스타파 보도에서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검찰이 11월 4일에 이 수사보고서를 만들었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미 뭐 윤석열 알고 있고 대통령실 알고 있고 민정수석 알고 있고 검찰총장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소환조차 하지 않고 특히 김건희의 경우에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 대목이 가장 좀 분노스러워서 만약에 공론화 됐다고 한다면 비상계엄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검찰도 공동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사형 선고 받을 놈한테 뭐 1년짜리 징역 더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윤석열이 법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 죄상들 다 가려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저렇게 속으로 틀어박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다니는데 언제 끄집어 내려고 할까요? 지금 영장 발부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요. 왜 안 하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뭔가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맞고 서 있는 경호처 일단 정리하죠. 경호처장 너 나와. 오늘까지 안 나오면 알지? 그러니까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형사기동대에 동원령을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1,000명 넘게 모일 것 같아요. 지금 군도 경찰도 더 이상 영장 집행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경호처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인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 경호관들, 야, 이건 뭐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당장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니까 오늘 들어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그걸 짚어보죠. 오전 10시에 경호처장 박종준이 출석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때요, 김정우 원장님? 저자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제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현행범이잖아요. 예. 다 체증이 된 내용들이니까 저는 뭐 아마도 국수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절차를 따지려고 할 것이고 하나라도 잡음이 없기를 바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26명 체증했다고 얘기하고 체증을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처장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체증을 지휘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그렇죠. 저희 이제 공수처가 체증을 했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으라. 막는 행위를 예. 갖다가 진두지휘한 사람이 경호처장이기 예.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현행범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 현행범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즉각적으로 지금 법률가 옆에 계십니다만 체포에도 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범이었으니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문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부 기관끼리 물리적 유혈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됐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아니,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체포영장들을 발부받아야 될 대상이 정부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측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 국격에 맞게 국격을 붕괴시킨 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의 10대 강국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자가 누구고 그 내란을 지켜본 자가 누굽니까? 경호처장이 9월부터 집중적으로 소위 이 내란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 옆에 가장 제일 많이 붙어 있었던 사람이 경호처장일 거예요. 근데 그 자가 국격을 운운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경호처장을 체포해야 된다. 예. 지금 언론에 오늘 나온 내용에 의하면 MZ 세대인 것 같은데 그 경호처에 있는 경호원 했다는 얘기가 춥고 불안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겁니다. 제가요 그 한 3년 전부터 3년 동안 이 경호처 직원들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요. 시민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고 엄청 학습 태도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들에게 경호를 하되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소양들을 잘 갖추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경호처의 MZ세대 골간으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 때 교육받았던 내용과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하는 얘기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수본이 빨리 경호처장, 경호차장, 본부장 2명 위에 사람들을 체포해야 돼요. 전 그래야지만 예.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소위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저희 그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그런 식으로 집행해서 이들이 좀 멍이 안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 지금 피의자로 소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다가도 피의자로 전환해서 바로 구속하기도 하잖아요. 구속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긴급 체포라고 합니다. 긴급 체포. 네네. 네. 그래서 피의자이거나 혹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도 만약에 참고인이면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사실은 그 첫 단계는 이미 수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가겠다라고 하면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그 범죄 사실이라든지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다라는 등등을 얘기하고 긴급 체포를 하고 그리고 나면 24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이제 승인을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이제 경찰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현재는 피의자 단계이기 때문에 피의자 관련 조사를 하면서 바로 석방을 이제 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얘기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박정준 이자는 지난번에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풀어주면 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니까 네. 바로 긴급 체포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예. 보이고요. 그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도 지금으로서는 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구속영장까지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저는 오히려 박종준 저자가 차라리 체포해줘. 나 구속시켜줘. 그게 나 편해.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지금 경호처장으로 있는데 가면은 또 뭐 막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속마음은 내적 갈등이 매우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예, 저희가 경호처를 생각을 하면 정말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경호하는 거를 제1 원칙으로 삼는 건데 저는 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내는 모습도 처음 봤고요. 또 그리고 매우 드물게 이 사람은 새누리당 등으로 이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차장이나 이쪽 뭐 그 입건된 4명 지휘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김용현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도 지금 이 경호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사람들이고 책임을 안 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관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경호처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원으로 지금 파견 나간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한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보직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예.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를 막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휘부, 경호처장을 포함한 이 지휘부는 경호관들을 이 물리적 충돌하는데 그 방탄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보호할 의지도 없고 보호할 방법도 없고 오롯이 그 결과물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본인들이 연금 깎이고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앞날이 어두워진다라는 얘기를 모든 정말 상식적인 패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다 이런 식으로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못 질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도 출석에 불응하니까 경호처장도 불응하다가 지금 3세 판 만에 나가면서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영식 에디터님 지금 이제 경호처장 또 경호처 차장 차장. 또 본부장 이렇게 4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글도 그렇고 경호처 차장 이자가 김건희 라인이고 이자가 실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지금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일설에 의하면 실제 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라고 했다라든지 뭐 혹은 이제 실탄 준비의 목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알려진 게 며칠 전인데 그때 당시에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이 경호처의 이제 부장들을 모아놓고 그런 검토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도 권한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무산이 된 건 다행입니다만은 그 사례가 보여주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결국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은 차후에 극우 세력이나 보수 세력 지지자들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뭔가 경호처를 뚜렷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알력, 권력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한 것은 어디까지나 희생양으로서 출석한 것이지, 여전히 경호처 내부에 있는 김용현 라인 내지는 김건희 라인들은 굳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오전에도 경호처 내부에 있는 상황들이, 기류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빨리 좀 제압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제 이런 의견들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의견을 언론사에 공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전히 김용현 라인과 김건희 라인들은 좀 굳건한 편이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경호처 차장, 뭐 국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들이 여전히 좀 득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차장 이자가 뭐 김건희 라인이면 실세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4명 있잖아요. 처장, 차장, 본부장 2명. 예. 이 4명을 달리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쁜 놈, 조금 덜 나쁜 놈의 차이일 뿐인 건지.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이나 내용들을 보면은요. 9월 달에 처음 개업 모의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은 11월 9일 날, 11월 24일 날, 11월 30일 날, 12월 1일 날, 12월 2일 날 개업 모의한 게 공소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소위 경호처장이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경호로 갔다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갔으니까. 그럼 경호처장, 차장은 그냥 내란 공동체예요. 여기 안 갔겠습니까? 가서 다 봤겠죠. 봐서 예를 들면 그냥 난 몰라. 난 밖에 나왔으니까 몰라.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4사람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내란 공동체이고,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가 잡히게 되면 여기에 다 예를 들면 실형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은 서로 짜고 칠 뿐이지, 그 내부에서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장이 오늘 나와서 나를 잡아주쇼라고 얘기하면 배에서 쥐가 제일 빨리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살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좀 감경이 될까? 그럼 제가 볼 때 그러면 윤석열이 화내겠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그럴 수는 있겠죠. 이미 뭐 다 갈라설 대로 갈라섰을 거고, 일단 이렇게 대가리들 다 쳐내면 경호처는 스스로 이제 와해되겠죠. 특히 내부가 제일 중요한데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겁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들은 제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5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예. 경호처의 모든 인원들을 다 동원했다라는 거고, 한남동 관저타운을 하나의 요새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예. 부글부글 한답니다. 실제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지 않겠어요? 젊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연락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호관들은 부인들하고도 또 굉장히 끈끈한 또 이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관사에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이런 걱정들 하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호관들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또 선발대로 나가는, 또 선발대라 하면 이제 현장에서 쫙 여기저기에서 이제 경호하는 경호관들을 얘기하는데, 젊어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뭐 앞날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향후의 어떤 경제적 생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근무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경호관들은 정말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사는데, 내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깨끗하게 아침에 샤워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출근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오늘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각오로. 그랬는데 내란 수개범 지키려고 본인들이 동원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 사명감으로 살아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시험 봐서 들어와요. 이분들 다 경호처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소위 늘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위에 정치꾼들, 그 지휘부 얘기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원되는 것들 너무나 힘들 거예요. 내적 갈등도 진짜 이분들 더 심할 거고 가족들 걱정도 많이 될 거고 가족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떠올리면. 그러니까 철조망을 두 겹 세 겹으로 쳐놓고 본인이 지금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원이 돼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울 거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가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부당한 명령에는 기꺼이 거부하라. 그것은 항명이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경호관들도 정말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판결의 의미가 네. 경호원들한테 주는 그럴 그런 게 겁니다. 예.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아니 백주선 변호사님, 이게 그 옛날부터 청와대 경호관 예. 딱 이러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일개 어떤 사설 보디가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1인 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느낌을 봤는데 일단 그 외곽을 지키는 202 경비단의 태도가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도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에도 계속 1인 시 하십니까? 예. 쭉 이제 돌아가면서 어제 이제 했을 때의 분위기는 이 202 경비단이 이제 1인 시를 하는 저희들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좀 달라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1인 시위는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시를 하면서 많이 이제 그 김남주 변호사는 안진걸 소장이 몸싸움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에 그러지 말고 아예 그 집회 신고서를 내놓고 하자. 그래서 낮 12시부터 2시까지 10명이 그 볼보 빌딩 앞에서 그 인도에서 그 집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적법하게 우리는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실랑이 있었지만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 경호처의 어떤 그 요원들의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킨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처우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사명감과 그 자부심이 있는 건데 그걸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오로지 자기 하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그 마음과 그 지위, 자부심들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못됐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그 준법 시민들과 이렇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나 뭐 안진걸 소장이나 실제 법을 잘 지키시는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집회를 하시는 상황인데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혹은 법을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이 그걸 막고 있는 이런 어떤 갈등과 반목이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진짜 자신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게 자신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저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경호처 직원들을 수단쯤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분노가 저에게는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남동 인질극이다.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놓고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사 인력들과 경찰 인력들을 막는 방패막이쯤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분들과 동료분들과 주변의 지인들이 잘 경호처 직원분들을 좀 일찌감치 설득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또 과도한 충성이 법을 가로막고 우리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시만 좀 예. 말씀드려야겠는데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생각됩니다. 1년당 한 4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어리 TV를 보신다면 저희가 그때 같이 했던 얘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공무원은 그런 거로 이것을 지키면서 소위 국민에게 봉사하는 집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행동 강령이에요.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행동강령적 법률적 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트라우마로 그것을 안고 가지
마십시오.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폭넓은 아량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준찬님, 경호처 요원들은 멧돼지 포획해서 끌고 오면 다 용서해 준다. 양우성님, 웃음가스 살포하면 어떨까요? 다들 웃느라고 미쳤을 때 체포하면 성공 100%인데. 하여튼지 우리 국민들 대단하세요. 또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유머로 이런 유머와 여유. 예, 부산이대님도요. 1위 시위하려면 얼굴이 무기가 돼야 되는데 백주선 앉은 걸 너무 순둥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희만 이제 1인 시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하고 계시고요. 어제는 홍범도 기념사 앞에 이사님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일이 정당하면요, 얼굴이 뭐 순박학생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고 예. 그 힘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그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되고 나서 그 용산에서 한남동까지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걸어서 그 앞에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연대 발언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고 국회를 겁박한 윤석열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항명 수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 거꾸로 된 대한민국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어제 우리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참 기뻐서 제가 아주 마음이 좋다 하는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께 꼭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장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필 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올림, 이렇게 답장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정어리원의 청자님 여러분들 감사 인사 제가 잘 전해드렸는데 저희 박수도 한번 쳐. 박수 한번 네. 칠까요? 네. 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던데,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받고 나와서 했던 말 가운데 일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김유정 의원님.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만 군 내에서 함께 했던 동료나 선후배들은 참 강직한 진짜 참 군인이었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고 갔겠죠. 그런데 이번 최수근 해병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저런 강직한 군인들이 박정훈 대령만 계시겠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 군이나 또 어느 조직에나 저렇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안 좋은 것에서도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는 귀한 보석을 우리가 찾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더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의외의 소득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예. 가슴 아픈 일이 없이 우리가 이 보물을 알았더라면 좋죠.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 1년 반 만에 이제 1심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을까 싶어요. 그 본인 뭐 한겨레였던가요? 인터뷰 보도 내용을 보니까 매일 아침 해병대 사령부로 출근을 해서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예. 하루 종일 구름하고도 대화하고 돌과도 대화하면서
1년 반을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을 저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그러면서도 오직 수근이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했다는 일념 하나로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군 검찰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이제 항소하지 않으면 이제 1심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건데 항소 꿈도 꾸지 말고 빨리 특검 추진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면 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괴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을 향해서 이제는 빨리 젠 걸음으로 다가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 최혜병 특검법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거부권 2번인가 3번 해가지고 지금 잠시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 내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경천 동지할 사태에 이르러서 우리가 잠시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법안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거든요. 다시 발의해서 이제 정말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빨리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와 관련해서요. 어제 제가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죠. 어제 이제 신유진 변호사도 나왔고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았던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균택 의원이 좀 헷갈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군 법무관도 했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군사재판은 1심, 2심을 군사법원에서 하고 마지막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2022년 7월에 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심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3심은 대법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2년에. 네. 그래서 박균택 의원님이 어제 다시 이걸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게 맞다고 알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심은 서울고등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아니 백주선 변호사님 군사법원에서도 1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서울고법에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항소 포기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군사법원의 판사는 뭐 사법시험을 합격한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특별한 이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대라는 특수성을 또 감안해서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면 항명이라고 할 만한 즉 명령 자체가 즉 이첩을 보류하는 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어떤 누구를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기 위한 목적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뭐로 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고등법원 일반 민간의 이제 그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더욱더 엄격하게 항명 여부라든지 명예훼손 여부를 다툴 텐데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도 그것이 규명되지 않은 즉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말이 안 되고 아마 항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소하면 안 되죠. 뭐 해도 안 될 것 뻔하고. 뭐 이제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은 말씀하신 거 무죄가 난 거 외에요. 이제 2차전으로 넘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한 이유는 뭔가? 경로 때문에 직권 남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렇다면 경로의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냐? 소위 주가 조작 범죄 집단들의 민원들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경로를 냈고 그 경로가 직권 남용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체는 윤건희 사건이다. 윤건희 사건의 본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2개의 특검들이 통과돼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2개의 특검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전 그래서 이제 1차전은 무죄로 끝났고 제 생각에도 뭐 군 검찰들이 이렇게 창피함을 당하고 또 항소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소위 그 칼날 자체를 윤건희에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왜 그자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법에
색다른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대상을 조금 세부적으로만 좁혀보면 당연히 윤석열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 중에도 뭐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직원들도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임성근 사단장이나 해병대 간부들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격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요 대목은 꼭 중요한 게 우리가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하고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나 그 이제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 이거 수사를 하다 보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멋쟁이 해병 카톡방도 있었고 요것이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이제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 다뤘던 주제로 뉴스타파의 보도,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옥죄어 들어오니까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특검이라는 게 이제 발족된 거잖아요.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되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서로 다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 특검이 되어야만 수사의 실효성까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대목은 꼭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초록동 여신님, 차기 국방부 장관 박정훈 그러셨는데 투표로 만약에 국방부 장관 뽑는다면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초록동 여신님. 쇼츠 그동안 많이 보내주셨는데 계속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가 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체포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공수처가 좀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오동훈 처장 제가 혼을 좀 냈더니 정신이 좀 들었는지 의지가 좀 보여요. 제가 오동훈 처장 제일 혼을 냈던 게 의지 부족이에요. 물론 뭐 판사 출신이고 영장 집행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그러면은 검사 출신이라든지 또 경찰 영장 뭐 불러가지고 훈련도 좀 하고 이러라고 리더가 있는 거죠. 막 해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좀 정신이 들었는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막 막아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역시 공무집행 방해다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실까요?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에 어제 오동훈 처장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당황하더라고요. 그 최상목 대행한테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의 질문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공수처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답변을 예상했던 모양인데 오동훈 처장이 아닙니다. 그건 뭐 반드시 경호처에 이야기를 해서 최상목 대행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당황하고 막 그러는 모습 봤는데 또 도주설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도망갔다고.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도 또 당당하게 답변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요.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괴담을 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도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네, 답변을 잘할 수 있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중심이 딱 잡힌 거죠. 그런데 왜 대통령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시면 사모님 만극하옵니다. 이런 얘기 왜 했냐고요. 혼나야 정신을 차리십니까? 그래서 도주라는 것도 도주해야만 그 구속 사유가 아니라 도주의 우려기 때문에 방금 오동훈 처장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사실은 어느 특정한 공간에 숨어 있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 현장에서는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다 가능하고 체포한 이후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방금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경찰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 결코 집행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굉장히 저 장면을 좀 통쾌하게 봤고, 마치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것 마냥 수사기관장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장면은 국민들한테 좀 흐뭇함을 드리기에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봤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냉정하게 상황을 봤을 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도 있고, 물론 큰 과도한 기대와 희망을 오동훈에게 주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은 전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프로는 결과로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한다라고 분명히 오동훈의 입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실망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증명하라 이겁니다. 증명해주면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저 대화 자체가 진짜 기분 나빠요. 아니, 예를 들면 법제 근간이 허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수처에서 1차, 2차, 3차 출석 요구서를 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낸 이유가 뭐냐면 김용현 공소장에 소위 내란 수계라는 게 차고 넘친다는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확인해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3차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그걸 막아요. 근데 앉았는데 갑자기 야, 이게 도주 우려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저걸 또 설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법치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건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니 헌법에다 손을 얹고 손이 맹세를 했으면 저런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조은이 바보입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어떻게 저런 거 갖다가 질문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명태균한테 영남의 황태자가 되셨다고 한 의원이니까요. 뭐 충분히. 지금요, 막 깝죽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은희, 김민전, 또 윤상현 보면 다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쭉 제가 4분 관상을 보니까 만약에 윤석열 체포조 대장을 시키면 김종국 원장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한번 책임을 맡는다면 어떤 식으로 가가지고 잡아오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판사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네. 잡으면 되는 거죠. 아까 법률 집행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인권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것.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절차를 다 지켜왔던 거예요. 절차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이 나온 권한을 가지고 법원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체포를 하라고 했으면, 체포를 하지 못하면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인간들은 그냥 법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체포를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영장이 나오면 미련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체포할 놈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체포하는 것을 몰래 해서 전격적으로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 체포영장 청구했어요? 공개하고. 받은 다음에도 받았어요? 언제 갑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위 그 체포 당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윤석열이라는 자가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 그래? 잡아봐. 알았어. 잡을게. 그러면 압도적인 힘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700명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경호처만. 근데 이제 뭐 전직 대통령 다 빼면은 저도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차니까 다른 방향이겠습니다만 1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몸부시고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막고 있는 앞에 장벽들 같은 경우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소위 법이 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경호처 요원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그것을 어길 때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그 전직 총경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티슈 뽑듯이. 경호처장, 티슈 경호차장, 뽑듯이 명언이네. 본부장, 또 본부장 뽑아서 안 되겠는데 대열을 지키고 있으면 야 현행범으로 잡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스스로 법 집행들을 용인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1차는 실패했고요. 2차는 세 가지 관문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제 경호처라는 관문과 또 하나 시위대. 제가 볼 때는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일지 알 수 없는 이 시위대가 막으면 통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친 인간들이 국회의원들. 법 잘하는 국회의원들 45명 갔다 제가 볼 때는 2차 때는 거의 전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의 관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 그렇더라도 밤을 새운 시세스당 같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국민을 믿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때 저를 좀 앞에 보내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의지는 100점. 박영식 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김용남 의원님이 저랑 한번 방송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이제 실패되고 나서 검찰에서 근무할 때 이제 본인이 피의자를 상대하거나 이럴 때 검사의 어떤 정서나 이 마음가짐은 내가 이 악마를 때려잡아야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가 온다. 나는 절대선이고 절대 악이라는 마음과 물론 이제 과도한 공권력이라든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탄, 악마를 때려잡는다는 그 의지와 결기로 가서 무릎 꿇려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간에 상관없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때려잡아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불상사가 우려된다. 이런 표현들에 약간 기울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50번 100번 양보해서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국가와 또 우리 헌법을 위해서 권위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망타진한다. 심지어 마수대나 기동대, 특공대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압도적인 물리력과 화력으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수대? 마약수사대? 전문 용어 쓰시는데 그쪽에 좀 잘 아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저는 오동훈 처장이 맨 앞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집행하러 갈 때. 그러네요. 왜냐하면 상대에는 경호처장이 나와서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고 거기서 항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호처가 이제 명운을 걸고 사실은 경호처장의 무능으로 인해서 경호처의 존립까지 얘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쳤고 자신의 무능함과 의지 없음을 국민 앞에 보임으로써 내란 진압의 중요한 그 책임을 일단 실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맨 앞에 나와서 법 집행을 하러 왔다. 누구든 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를 건드린 즉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이번에 실패 없이 윤석열을 체포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차 때도 여성대장? 경찰에서는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하면서 하나씩 그 티슈 뽑기를 1차 때 하겠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사실 거절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8대 국회에서 2주 동안 본회의장을 저희가 박차고 열고 들어가서 보름 동안 저희가 점거 농성을 했잖아요. 저희가 몸싸움을 안 해봤겠습니까?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때 민주당 80명 시절이었거든요. 그 한나라당하고 몸싸움하고 해봤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기동대에 저를 좀 불러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같이 들어가서 일망타진하는데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이제 끌려 나오는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짓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또 겁나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미친 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덩달아서 미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김민전. 아니 도대체 원래 교수하지 않았어요? 교수였죠. 정치학과 교수도 한 거, 정치학도 가르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예. 국제 캠퍼스 교수로 있었고요. 저도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가 세계화 시민 교육시키는 거예요. 민주 시민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 뭐 약을 동거죠. 잘못 먹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정해 본다면 본인이 소위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또는 전광훈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는 보훈 차원이 아니라 책이 잡힌 것이 꽤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김민전 이 사람이 갑자기 종교적으로 좀 저쪽으로 좀 심취해 있나? 전광훈 쪽으로 제 느낌에는 예. 어느 시점 동안 대부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극우 정당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요 많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는 정치밖에 할 게 없다 앞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전통적인 방식으로 돈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럼 누가 돈과 조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전광훈이네.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저는 어제 정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골단이 뭡니까? 백골단이. 언론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더라고요. 백골단. 그걸 김민전이 또 부추기고 안내해주고 자리 마련해주고 이 정신이 있는 여자입니까? 이거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부 광고하고 백골단으로 넘어가지요.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설 다가오는데요. 이번에 또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이라서 설 연휴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정어리몰이 설 선물 세트 다양하게 이제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 선물 준비하기 전에 정어리몰에 특별히 좀 부탁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경기도 어렵고 다 힘드시니까 이번에는 정말 특별히 더 좋은 제품 싸게 정어리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게 이 홍삼 스틱입니다. 강령 홍삼 스틱. 한국 양봉농협에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품이라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전국 최저가로 25,900원에 무료 배송, 이렇게 홍삼 스틱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기간에 정어리몰에서 설 선물 세트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려운 때 서로서로 온정을 나누시는 그런 명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앞에도 하나씩 이렇게 놔드렸는데 네. 우리도 싸우려면 하나씩 드셔봅시다. 지금 먹어도 지금 먹어도 됩니까? 듭시다. 요 광고 또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짜서 이렇게 이 짜반 이건가요? 그 광고 나오는? 좋은데요? 예. 예. 가격이 워낙 싸니까 벌써부터 4세트, 5세트씩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예. 정은이몰 광고 듣고 입으로 넘어가죠. 양봉농협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더 단맛이
달고 좋은데요? 네, 홍삼 감별사인 저로서는 일단 스틱형이라 굉장히 먹기가 편하고요. 네. 이게 10g짜리인데 한 서너 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짜 먹어보니까. 거기다가 아카시아 꽃 이 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꿀이 아카시아 예, 꿀입니까? 아카시아 꿀입니다. 마셔보면 금방 압니까? 그래서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그 홍삼 엑기스 소위 그 굉장히 진한 맛인데 맛이 그렇게 거부감 없이 맛있네요. 그리고 뭐 이거 먹고 힘나면 우리가 백골단 차부 쓸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백골단요? 그렇습니다. 아니, 젊은 애들이니까 그냥 해체를 시키고요. 아니 근데 병어처부터 작사를 내야죠. 백골단이 뭡니까? 백골단. 김종욱 저는 맞아봤어요. 의장님 정경대원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 정경대지만 저 울릉 경찰서 네. 또 경비대에 있었기 독도수비대, 때문에 경비대. 예. 그 진압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실제로 그 백골단 몽둥이에 맞아보기도 했었고, 근데 백골단 몽둥이를 맞아본 이게 문제는 대학생 시위를 할 때 시민들이 보니까 그렇게 매우 폭력적입니다만 실제로 노동조합 같은데 파업할 때 백골단 들어가면요 거의 테러 방식으로 예를 들면 진압을 해가지고 피를 보게 하는 이 조직이 저희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사복 형태의 백골 하얀 헬멧을 쓰고 나타나는 인간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일반 시민들을 억압하는 상징적인 어떤 이름이 백골단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무슨 뭐 공권력도 아니고 공권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20, 30대 청년들이 소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내란을 행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모여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면 말려야 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 국회 어디죠? 정론관인가요? 소통관에 그걸 데리고 와서 또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끊임없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저들은 끊임없이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저들은 끊임없이 내란의 수계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저는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형법에 의해서 의뢰받을 수 있어요. 범죄 집단을 만들게 되면 형법 130 뭐 1조인가 2조에 의해서 이따가 백주선 변호사님한테 한번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고 네네. 어제 이자들 나와서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한 거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이름도 방공청년단이에요. 백골단만 해도 80년대인데 방공청년단이면은 한 50년으로 넘어가자는 겁니까? 이름이 뭐지? 김정현? 네. 출마도 했었더라고요. 예. 용산 쪽에 출마하려고 했더라고요. 기자 출신입니다 또. 기자였어요? 월간조선이었나 거기 기자 출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야말로 이렇게 살을 칼로 애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쥐세우면서 한남동에서 백골단은 방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박용수님, 백골단이라고 해서 괜히 쫄았는데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하이와 삐딱하게 쓰고 하나같이 얼빵하이 그냥 동네 덜 떨어진 애들 모아놓은 집단처럼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백골단 말고 백수단으로 이름 바꿔라. 아니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이 백골단이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복 경찰이에요. 그렇죠. 80년대, 90년대 를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정말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게 백골단이거든요. 그냥 완전히 방망이 들고 위아래 이 청 자켓하고 이 바지 입고 위에 하얀 이 헬멧 쓰고 다니면서 막 시민이고 학생이고 두드려 패고 잡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젊은이들을 국회에 데리고 와서 본인이 고생한다고 하면 소개하는
이 정신 나간 이 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 가서 또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긴급 이 질의하는데 현안 질의하는데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 권유를 할 게 아니고 김민전 의원을 제명을 먼저 시켜야 이게 당의 정체성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 딱 그 말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 도대체? 보니까 또 자더라고. 네. 지난번에 입 벌리고 잔 화면은 없나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잤잖아요. 그 지금 이정희님이 먼저 주셨고 김종환님도 같이 주셨는데 잠자는 백골마녀 잠민전. 아, 틈만 나면 자. 아, 저는 왜 의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러 왔어요 국회? 아니, 그러니까요. 저번에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동료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다가 입 벌리고 잔 화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필리버스터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한 10,0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사실 본회의 상황이었거든요. 밤마다 뭐 하는지 국회 와서 자나요? 김건희하고 뭐 카톡 하나? 뭐 새벽까지 늦게까지 소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까지 죄송한데 잘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게 뽑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세비를 받고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요. 저는 정말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게 일단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 모두 다 국회 영상 기록 시스템에 업로딩이 됩니다. 예. 특히 저 기자회견의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정어리TV 오기 직전에까지 확인했는데 기자회견마다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1월 9일자 해당 기자회견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남길 건지 삭제할 건지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 좀 의논을 해주시고요. 저거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공당이고 싶다면 저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라도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김민전에 대한 제명 논의를 하시든지 실제 뭐 윤리위가 아직 구성조차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용해인 의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제명 사안이고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사안인데 이 영상을 아직까지 그 국회 영상 시스템에 남겨놨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또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 했던 거를 철회한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기자회견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철회를 합니까?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고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만천하에 다 알렸잖아요. 마이크를 통해서 본인이 온 마이크 해가지고. 그런데 뭘 철회합니까? 뭐가 철회가 됩니까? 저 백골단은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아니 밥을 먹어놓고 밥 먹은 걸 철회하는 게 되나요? 먹지 않은 걸로 합시다. 화장실 가도 철회가 안 돼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근데 지금 내란 우는 하잖아요. 네, 오히려 저게 내란을 지금 선동하는 부추기는 발언으로 들리는데 네. 백수선 변호사님 저건 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형법에서도 잘 쓰이지 않은 그런 이제 제목이 내란죄였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내란이 어떻게 구성된지 다 잘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국가 기능의 일부를 폐지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내란죄라고 하고 그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그것도 다 처벌하고 예비 음모하는 거 다 처벌이 된단 말이죠. 사실은 백골단을 아까 이제 나온 분들 봤을 때 백골단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백골단은 그 사복 체포자라고 그래서 정말 몸이 날래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단촐한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라 청자켓을 입고 하얀색 이제 칼바를 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백골단이라는 이제 사법 체포자가 사람들을 체포를 했냐면 앞에 이제 정경들 쫙 세워놓고 뒤에서부터 몰아오는 겁니다. 그 토끼몰이라는 방식이고 거기서 그 몽둥이 같은 걸 딱딱 그 바닥을 치면서 몰아와서 도망가는 사람들 다 체포하고 제가 봤던 것은 그 저렇게 날라차기도 하고 막 달려와서 슬라이딩으로 시위대 다리를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뜨린 다음에 다치든 말든 상관없이 체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쫙 같이 이제 시위대가 걸어갈 때 저 사복 체포자 백골단은 몇 명을 찍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눈싸움은 내가 너 잡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온 국민의 그 비상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일깨우고 굉장한 충격과 공포를 줬던 것처럼 저 용어를 스스럼없이 쓰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현직 국회의원이 저건 어떻게 보면 또 내란죄를 선동하는 것이기도 하고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그것을 교사 방조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이란 자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명을 하던 그 자리에서 직을 떼던 어떻게 해서든 이거에 대한 김민전 의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백골단 모습은요, 경찰로서도 참 지우고 싶은 과거일 것입니다. 저게 이제 경찰이거든요. 사법경찰인데 체포조를 동원을 했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저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 그야말로 1940년 넘어가면서 이제 해방 바로 직전 그때 가장 심한 기간이었습니다. 무단 통치 기간이었어요. 왜? 희망이 사그라들 때쯤이었거든요. 이제 조선의 독립은 요원하다. 그때 많은 친일파들이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지조를 지키던 많은 지성인들이 문인들이 돌아서고 친일파로 하고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오공화국 때 전두환 너무나 강력했지 않습니까? 철권 통치였죠. 영원인이 갈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때 충성 경쟁 벌이고 내가 더 열심히 나가서 운동권 학생들 잡아오면 승진하고 이러니까 막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경찰로서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고 하고 싶지도 않을 건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백골단이야. 그리고 김민재는 뭐냐 이 말이죠. 좀 왜 이렇게 됐어요, 김정은 원장님? 그러니까 뭐 정치학적으로는 무슨 뭐 정치적 양극화라고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 소위 극우적인 집단 극우 정당들 같은 경우가 저런 형태로 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야지만 그 적이라고 하는 걸 동의하는 사람들을 자기 정치 세력으로 모아내고 그다음에 자기 정치 세력으로 모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당은 다양성이 있는 건데 이 극우 정당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기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순수한 형태가 뭐였냐면 나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당의 적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이 소위 나치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룩한 가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 백골단이라고 하는 청년 중에 나온 내용 중에서 내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그 유럽에서 내전은 살육을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전은 내부에서 서로가 권력을 갖기 위한 싸움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저 그래서 이 내전을 처음으로 정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한 사람이 칼 슈미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슈미츠라는 자가 히틀러의 사상적 자양분을 만들어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극단적인 전체주의화와 인종청소 또는 적을 분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 근거가 되는지를 안다면 나치가 죽인 게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800만 명이라고 유대인들을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란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온 단어가 뭡니까? 체포, 구금, 고문, 사살, 수거. 지금 우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죄송합니다만 앵커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거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구금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소위 고문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 죽을 수 있는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지는 순간. 근데 이런 얘기를 그 기자회견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스스로가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당이 나치와 같은 정당이 되지 말라고 하는 하등에 예를 들면 어떤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 김민전 의원은 이제 비례 초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저보다 좀 나이 더 먹으신 분한테 잘못 살았다라는 표현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저런 기자회견 하면서 시쳇말로 실실 쪼개지를 않나.
그리고 백골단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진 않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냐. 과거에 중도적인 위치에서 심지어 방송사 앵커도 했었고요. 과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SBS에서 진행자 교체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중도 진보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안철수 쪽과 정치를 함께하다가 이제 국민의힘까지 넘어왔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왜 변화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원래 이 사람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위 맹윤이라고 부르는 그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야만스러운 지지자들, 저질스러운 극우 지지자들에 미쳐 있어가지고요. 향후 자신의 미래 자산으로 이 저질스럽고 야만스러운 인간들을 활용할 마음으로 저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건 매우 기회주의적인 정치이고 야만스러운 정치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치를 계속 해 나갈 심산으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계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맹종한다라고 해서 맹륜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맹륜입니다. 정말 정신 좀 차려야지요. 슈터님, 김민전이 국회에 데리고 나타난 백골단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단체 조직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사형 또는 무기 최소 징역 4년 이상이다. 김민전과 김정현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처벌하고 행동대원들도 처벌하라. 범죄단체 조직 의율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잠시 얘기한 형법 114조에 보면 방금 얘기했던 중한 어떤 범죄를 모의하기 위해서 체계를 갖추는 경우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하고 그것도 사형 무기 이제 4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자체가 이미 범죄를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범죄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율이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님이 속보를 보내주셨는데요. 경찰 윤석열 2차 체포작전 지휘관 총소집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경기,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다. 가로 열고 두구두구두구 가로 닫고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내일 모레쯤 집행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역사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백운계 정치 1번지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이 되면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고 방송 시간 알려드리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백주선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